내일의 희망이 자란다. 홈에 다다른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에 대한 대가는 늘 있지만 실수를 통해 하나둘 배워나간다. 홈에서 바라보는 저녁 하늘은 편안하다. 어둠이 드리워지고 별이 빛나면 몸과 마음은 스스로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희망이 조금씩 자라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구의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요기베라, 월드시리즈 반지 10개의 주인공이며 뉴욕 양키스의 레전드. 기자실내에는 일종의 금기사항과 금기어가 있다. 5회 이전에는 경기가 진행되는 시간에 대한 언급을 꼭 참는다. 경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입단속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다. 오늘은 경기가 빨리 가는데? 이 말을 경기 초반에 누군가 내뱉는 순간 그때부터 경기는 묘하게 늘어지기 시작한다. 순리대로 흘러가던 경기는 갑자기 혼전에 빠지고 양팀 벤치는 더그아웃의 투수들을 총출동시킨다. 투수가 4~5명 바뀌어도 경기 시간은 30분은 그냥 늘어난다. 그 전까지 모든 기자가 머릿속으로 이렇게만 가면 평소보다 30~40분은 빨리 끝나겠군 이라고 상상하며 느꼈던 여유가 사라진다. 경기가 조금 빨리 끝나면 퇴근 시간이 그만큼 앞당겨지고 마감 시간에 여유가 생겨 편안하게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9회가 끝나기 전에도 입조심은 계속된다. 야구와 인생을 빗댄 명언들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야구는 9회 말 2시부터다. 야구 기자가 되어 그라운드의 선수들을 보면서 무릎을 치며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다. 9회 마지막 타자가 아웃될 때까지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 막판 뒤집기로 미리 준비했던 기사를 다시 처음부터 썼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추억 중 하나이다. 그리고 연장전에 돌입하면 미국 메이저리그처럼 하룻밤을 꼬박 새는 끝장 승부는 아니더라도 마지막으로 정해져 있는 12회까지 가게 된다면 자정 넘어 퇴근은 기정사실이 된다. 금기어는 특히 에이스 투수끼리 격돌 때 더욱 준수된다. 에이스 투수가 선발로 나오면 상대 타선이 허수아비처럼 픽픽 쓰러지기에 경기 진행이 초스피드로 달려간다. 양팀 모두 에이스가 선발 출전하면 그 속도는 배가 된다. 그래서 경기 전 기자실 분위기는 혹시 오늘이라며 큰 기대를 한다. 하지만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 그 순간부터 예상은 꼬이기 시작한다. 집에서 출발해 다시 집으로. 나 다시 돌아갈래. 영화 박하사탕의 인상적인 대사이다. 영화 속 대사처럼 야구는 기소 본능이 강한 스포츠다. 야구는 홈에서 출발해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게임이다. 홈베이스를 밟아야 비로소 전광판에 1점이 찍힌다. 야구는 늘 새롭다. 매 경기마다 1회부터 9회까지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꿈꾸는 종착역은 늘 한결같다. 많은 선수가 1루와 2루, 3루에서 다음 베이스로 전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기에 그들이 밟은 각 베이스에는 각자의 사연이 있다.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3루 다음에는 4루는 없다. 그 다음은 홈이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회심의 홈런 한 방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대개 한 베이스를 나가기 위해 무수히 많은 벽과 싸워야 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한다. 결과를 따질 때 과정도 중요하다고 한다.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홈을 밟는 순간 느끼는 성취감은 과정의 결과가 더해진 행복이다. 하지만 홈을 밟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홈은 끝이 아닌 시작점이다. 새벽 어스름의 어제와 오늘이 몸을 섞는 것처럼 홈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회의 마침표이다. 나는 어디까지 왔을까? 그리고 나의 홈은 어디일까? 잠시 서서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호흡을 가다듬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다. 나는 옥상에서 공을 던지기 시작해 사회인 야구리그를 거쳐 잠실구장 마운드에까지 섰다. 시즌이 끝난 12월 초가 되면 한국야구위원회 주관으로 잠실구장에서 스포츠 전문지, 종합지, 방송, 홍보관의 친선 시합이 벌어진다. 출전 선수들은 잠실구장 전광판에 자신의 이름이 찍히는 영광을 얻게 된다. 타석에 설 때면 장내 아나운서가 소개도 해준다. 그래서 1년 중 이날 하루만 기다리는 기자도 있다.
나는 선발 투수로 잠실 마운드에 섰고 타석에서는 안타도 치고 홈까지 달렸다. 야구는 홈으로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다음 베이스를 향해 달리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그곳으로 향할 수 있다. 그 마지막에는 하얀색 홈베이스가 선명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상대의 허를 찔러 홈으로, 집으로 가는 길. 개구리 번트를 기억하는가? 1982년 세계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놓고 벌어진 일본과의 최종전에서 김재박 전 현대감독은 그 유명한 개구리 번트로 역전의 발판이 된 동점 결승타를 기록했다. 1-2로 뒤진 1-2회로 뒤진 8회 말 1사 3루에서 그는 어우원 감독의 사인을 스키즈 사인으로 착각해 피치아웃한 공에 점프에 번트를 댔다. 타구는 절묘하게 라인 안쪽으로 굴러가며 안타가 되었고 그 사이 3루 주자인 김종수는 홈으로 뛰어들어 2대2 동점을 만들었다. 결국 한국팀은 한대와의 3점 홈런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김재박 전 감독의 경우처럼 행운의 득점도 있지만 현대야구는 상당히 숨겨진 급소를 찾아내 단칼에 공략한다. 이를 막아내지 못한 팀은 일격에 무너진다. 상대의 허를 찔러 단숨에 홈을 밟은 사례 3가지를 소개한다. SK의 내야 수빈 5인을 무너뜨린 NC의 스퀴즈. 같은 포지션 출신 동갑내기 감독의 수싸움이 펼쳐졌다. 2014년 시즌 4월 14일 SK 와이번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마산에서 열렸다. 3대3으로 팽팽하게 맞선 9회 말 1사 만루에서 SK 이만수 감독은 중견수 김강민을 내야로 불러 2루 베이스를 지키게 했다. 수비수 5명이 촘촘하게 서서 내야의 길목을 차단했다. 내야 수비 5인의 핵심은 만루 상황에서 어차피 공이 외야로 뜨면 상황 종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땅볼을 유도해서 홈에서 승부를 보거나 병사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그러나 이날 SK는 NC 김경문 감독의 작전에 허를 찔렀다. 김 감독은 타석의 박으뜸에게 스퀴즈 작전을 내렸고 송원범의 2구째를 건드린 번트 타구가 마운드와 홈 사이에 떨어졌다. 그 사이 발빠른 3루 대주자 김종호가 재빨리 홈을 밟았다. SK 수비는 번트 공격을 예상치 못했는지 결국 패배했다. 경기 후 김경문 감독은 박으뜸에게 만족감을 드러내며 경기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초구에 볼이 들어와서 2구째 스퀴즈 사인을 냈다. 신인이 해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잘해주었다. 이중도로 뛰어넘는 LG 베테랑의 눈. 보기 드문 주루 플레이. 하나로 천금 같은 결승점이 나왔다. 2013년 5월 2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1대1로 맞선 6회 2사 1-3루 LG 트윈스의 최태원 주루 코치가 3루 주자 권용권과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1루 주자 이병규도 최 코치의 사인을 주시했다. LG 내야진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수비를 하던 삼성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삼성 내야진 1루 주자가 도루하는 사이 3루 주자의 홈으로 세도하는 이중도를 염두에 두며 움직였다. 그러나 3루에 있던 베테랑 권용관은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급소를 파고들었다. 삼성 포수 이지영의 투수 윤성학에게 느슨하게 송구하는 습관을 이용해 홈으로 뛰어들어 득점에 성공했다. 공식적으로 야수 선택으로 기록됐지만 백전노장 권용관의 기지가 경기 흐름을 한순간에 바꿔놓았다. 기세를 올린 LG 타선은 연속 안타로 1점을 더 뽑아내며 승리를 이끌었다. 권용관은 경기가 끝난 후 당시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했다. 포수가 일어나서 투수에게 공을 던지면 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봤는데 앉아서 천천히 던졌다. 그래서 타이밍을 노렸다. 2루에 던놓은 넥센의 3중 도루. 2013년 7월 5일 넥센 히어로즈의 목동 LG 트윈스전에서 3중 도루를 성공시켜서 역전승을 거두었다. 양팀 합쳐 장단 26안타가 터진 타격전 양상이었지만 승부는 영경욱 감독의 허를 찌는 작전이 결정지었다. 9대9 동점이었던 8회 말 넥센 공격에서 유재신은 이태근의 자전안타 뒤 3루 대주자로 나섰다. 상황은 2사 만루로 안타 하나만 터져도 승패가 결정될 수 있었다. 타석에선 대타 김지수가 LG 마무리 투수 봉준근을 상대로 풀카운트 승부를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넥센은 안타가 아닌 2루에 함정을 파는 승부수를 던졌다.
2루 주자 강정호가 일부러 리드를 깊게 했고 이는 봉준군의 2루 견제로 이어졌다. 이때 3루주자가 홈으로 달리는 것을 본 2루수 손주인이 홈 송구를 했지만 유재신이 발이 먼저였다. 그 사이 1, 2루 주자 모두 도루에 성공하며 3중 도루로 기록되었고 넥센은 결국 12대 10으로 승리했다. 경기 후 염 감독은 기뻐하며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한 선수들을 칭찬했다. 8회 만루 상황에서 준비된 좋은 주루 플레이로 결승점을 올린 선수들이 대견하다. 선수는 호텔로, 기자는 모텔로. 마지막 결승 주자가 홈을 밟고 승패가 결정나면 다들 또 다른 홈으로 가기 위해 짐을 꾸린다. 지방 경기가 끝나면 원정팀 선수들은 구단 버스를 타고 인근 호텔로 간다. 기자들은 노트북과 짐을 꾸려 인근 모텔로 간다. 한국은 모텔 천국이다. 들어가 보면 천장에는 구름 모양의 벽지가 붙어 있고 옆에는 커다란 장미꽃과 이름 모를 작은 꽃들로 도배되어 있다. 천장을 비롯한 사방에 거울이 붙어 있기도 하다. 침대도 네모난 곳에 한정되지 않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동그랗거나 붉은색 하트 모양의 것도 맞닥뜨릴 때도 있다. 참 버라이어티하다. 그 외에도 모텔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청결지수는 호텔과 비교할 수 없다. 시트와 이불을 잘 교체하지 않은 곳도 있다. 한 번은 침대와 미니 소파를 들어 바닥을 본 적이 있었는데 위생 상태에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생각하고 애써 체념했다. 그리고 때로는 대시를 해줘야 한다는 업주의 부탁 내지 횡포에 가진 짐을 다 들고 야구장으로 가야 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나는 모텔에 감사한다. 현대식 모텔은 약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생겼는데 인터넷은 기본이고 TV도 40인치 이상으로 큼지막한다. 월풀 욕조를 갖춘 곳도 있다. 시설이 웬만한 관광 호텔보다 낫다. 사랑을 찾아 불타오르는 전국 각지의 연인들에게 감사한다. 여기자 중에 모텔 생활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일본의 토요코인 같은 비즈니스 호텔을 찾아 짐을 풀기도 한다. 물론 가격은 모텔에 비해 조금 더 비싸다. 지방 출장을 가서 경기 마감 후 지친 몸을 누이는 곳은 중요하다. 그래서 늘 어디서 잘지 고민한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뭉쳐서 가고 같은 숙소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소주 한잔하며 그날 피로를 풀기도 하고 다음날 함께 해장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한다. 한 시즌 내내 출장을 다니며 보면 가족보다 더 자주 부대끼며 살아간다. 모텔 귀신 소독. 기자들이 한꺼번에 숙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다. 바로 귀신 때문이다. 여관이나 모텔에 귀신이 많아 기거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많은 사람의 삶의 마지막 장소로 집 아닌 여관이나 모텔을 선택해서 그렇다. 이런 곳에서 시체를 많이 본 어떤 형사는 모텔에서 자야 할 때는 꼭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잔다고 했다. 침대에서 죽어있는 시신을 많이 봐서 그렇단다. 어느 스산한 가을, 옆방의 모 기자가 새벽 3시에 내 방의 방문을 쾅쾅 두드렸다. 놀란 표정의 그는 자기 방에서 귀신 소리가 난다고 했다. 그의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 머리맡에 걸려있는 귀한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니 무슨 소리가 나긴 했다. 한참 들어 진원지를 찾아보니 정수기에서 나는 곡소리였다. 마치 흐느낌처럼 들려 혼자 들으면 겁을 먹을 만큼 이상한 소리이긴 했다. 그날은 그냥 호들갑으로 끝났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귀신이나 유령을 목격했다는 기자도 꽤 있다. 가에 눌린 것은 아주 사소한 쪽에 든다. 나도 집 밖을 전전하다 보니 두 가지 징크스가 생겼다. 첫째는 모텔 벽에 걸려있는 샤워관을 내려놓는 것이다. 밤에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마치 귀신이 그 가운을 걸치고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둘째는 텔레비전을 켜고 자는 것이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그나마 위안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 화장실 문을 꼭 닫고 자는 것이다. 그곳에 귀신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빨간 날에도 이래요. 신문 기자는 남들보다 하루를 더 빨리 시작한다. 당일 신문을 전날 찍기 때문이다. 아침에 집으로 배달되고 가판대에 깔리는 신문은 전날 자정 무렵에 제작을 마치고 밤새 인쇄가 된 뒤 세상에 뿌려진다. 월요일 신문을 만들기 위해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다. 그래서 기자들은 휴일에 근무를 한다. 추석과 같은 명절에도 하루 일찍 업무를 시작한다.
야구 기자가 주로 쉬는 날은 월요일이다. 야구가 월요일에 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쉬는 것은 아니다. 야구장에 가지 않을 뿐 집에서라도 마감은 한다. 선배 일 하나가 있다. 월요일 오전 마감을 끝낸 뒤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배회를 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아주머니들이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백수인가? 가끔 이런 질문도 받는다. 야구 기자 할만해요? 야구 기자의 힘든 점은 출장이 잦은 것과 야간 작업이 많다는 것이다. 야구가 연장전이라도 들어가면 자정까지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고 아침에 쉬는 것도 아니다. 오전 마감을 해야 한다. 기사를 쓰는 것이 자체가 힘이 들 때가 있다. 기사는 쓰고 싶을 때만 그리고 쓸 것이 있을 때만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창작의 고통이 따른다. 또한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기자도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 아마 세상살이 중 가장 힘든 게 정답이 없는 인간관계일 것이다. 한 후배가 힘들어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시간이 없다고 했다. 주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야구장에 가다 보니 주변에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구 기자를 할 만한 이유는 많다. 앞서 소개했듯이 야구를 좋아한다면 감독과 선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야구 역사에 이름을 남긴 레전드와 인터뷰도 즐거운 일이다. 파릇파릇한 신인 선수가 커가는 모습을 기사를 통해 응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야구장을 돌아다니고 멀리 일본이나 미국 야구장으로 출장을 간다. 바다 건너 해외파 선수들과의 만남은 더욱 특별하다. 시즌이 끝나면 따뜻한 해외 스프링 캠프를 함께 떠나기도 한다. 그래서 야구 기자가 머무는 홈은 계속 바뀐다.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강물처럼 움직이는 흥미로움이 있다. 백발의 야구 기자. 보는 것만으로 아주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요기베라. 언론사 내 직급은 복잡하지 않다. 기자로 시작해 차장, 부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각 취재부서를 총괄하는 편집국장이 있다. 그것이 전부이다. 모 선배가 자신의 소망은 평생 기자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차가 되면 차장을 거쳐 부장이 된다. 그러면 현장과는 멀어진다. 부장은 사무실에서 각 현장 기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그들이 전송한 기사를 정리한다. 그 선배가 바라는 것은 진급을 못해도 좋으니 계속 현장에서 기자로 살고 싶다는 것이다. 야구장로 출근해 선수단을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선 그건 쉽지 않다. 기자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나이 든 사람을 내모는 풍토다. 경험이 중시되기보다 젊고 싼 인력이 집중한다. 베테랑이 존경받는 사회가 아니다. 미국에 출장을 가면 각 메이저 구장을 다니는데 그곳에서는 백발의 야구 기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타이핑을 하지 못해 전화로 기사를 부르는 노 기자도 있었다. 그런 모습이 그저 신기했고 야구장에 살아있는 역사 같아 부럽기도 했다. 한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야구를 지켜보고 전해온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명품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오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진정한 베테랑에겐 시간의 향기가 묻어난다. 이 세상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신은 누구에게나 존재해야 하는 재능을 선물했다고 믿는다. 단지 그 재능을 찾아내고 발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를 뿐이다. 빨리 자란 사람보다 충분한 숙성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오래 간다. 대기만성,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다들 너무 빨리 베이스를 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홈까지 오지 못하고 중간에 그라운드 밖으로 밀쳐진다. 백발의 노기자가 자꾸만 생각이 난다. 프로에게 배우는 원포인트 레슨. 야구 기자가 되어 야구장에 출입하면서 생긴 즐거움 중 하나는 대가들로부터 야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감독은 선수들을 향해 부족한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논하곤 하는데 이는 일반 야구인도 귀담아 들으면 좋은 내용이 많다.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 역시 시즌 내내 작은 변화를 계속 시도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그들의 이야기도 큰 도움이 된다. 투구. 투수뿐 아니라 프로 선수들은 대개 어릴 적에 투수 생활을 경험했다. 그래서 경기 전 캐치볼을 할 때 여러 가지 변화구를 던져가며 장난을 치기도 한다. 4인 야구 투수의 가장 큰 로망은 불같은 강속구를 던지는 것이다. 그들에게 듣는 비결의 핵심은 밸런스다. 와인드업.
팔로스루까지 각 부분별 밸런스를 잘 지켜야 구속이 빨라지고 제구 역시 잡힌다고 기뜸을 했다. 마운드 투수가 던지는 모습을 꾸준히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내가 찾은 강속구에 대한 해답은 돌붙여 오승환의 투구 동작이었다. 그는 왼발을 내디딘 채 잠시 주춤했다가 지면을 밟는데 이때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는다고 다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불펜 투구하는 그의 옆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따라해봤더니 중심 이동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덜컥하면서 멈췄다가 내딛는 왼발이 지면을 밟을 때 체중이 순간적으로 회전하던 오른팔에 실렸다. 구위가 확실히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오승환의 동갑내기 마무리 투수 홍승락이 말하던 끝판대장의 체중 이동이 이런 게 아닌가 싶었다. 정작 오승환 본인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던졌다며 의도한 게 아니라고 했다. 4인 2구 투수의 대표적 문제점은 릴리스 포인트가 뒤에 있다. 학구파인 손혁 해설위원에 따르면 릴리스 포인트가 3cm 앞당겨지면 구속이 그만큼 빨라지고 타석의 타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 역시 3km 이상 빨라진다고 했다. 공을 놓는 포인트의 중요성은 선동열 감독이 현역 시절에 보여주었는데 그는 공을 바닥에 패대기 칠 정도로 앞으로 끌고 나와 던졌다. 오승환이 자신도 모르게 덜컥하는 동작은 릴리스 포인트가 타자 쪽으로 더 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멈칫하는 순간 몸통과 두 눈이 포수 정면을 확실하게 바라보며 힘과 밸런스가 집중되었다. 4인 리그의 투수가 빠른 공을 던지기 위한 프로의 조언은 몇 가지가 더 있다. 투구라는 게 물처럼 흐르는 동작이라 하나하나 끊어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정리하면 릴리스 포인트를 앞으로 당기는 것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첫째, 몸의 균형이다. 4인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서 내딛는 발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투수의 경우 왼쪽 무릎과 왼발이 바깥쪽인 일루수 쪽으로 틀어지는 것이다. 중심축이 홈 베이스로 향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오픈되며 제구력 난조가 함께 힘이 마지막 순간에 흩어진다. 그래서 와인드업 자세부터 마지막 팔로우스루까지 몸의 전진 방향은 균형을 잡으며 홈 베이스를 향해야 한다. 둘째, 하체의 이용이다. 사람은 팔보다 다리의 근육량이 월등히 많다. 삼성 안지만의 경우 스프린트처럼 왼다리 2루 쪽으로 가며 힘을 충전하는데 하체 힘을 이용하는 자신만의 동작이다. 4인 리그2에서 대개 팔로 던지는데 하체 힘이 연결되게 해야 보다 강한 공을 던질 수가 있다. 오승환식 멈춤 동작에 들어가는 슬라이드 스텝은 구속을 높이는 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가장 널리 알려지고 쉬운 방법은 키킹 동작을 크고 높게 가져가는 것이다. 오승환은 불펜 투수 키킹 동작을 간소하게 했지만 키킹이 높으면 그만큼 공의 위력은 비례해서 증가한다. 메이저리그 대표적인 강속구 투수인 놀란 라이언은 키킹할 때 무릎이 어깨까지 올라가는 하이킥을 선보였다. 프로 선수에게 변화구에 대한 팁을 받기도 했다. 류현진 선수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받은 원포인트 레슨은 던질 때 엄지손가락으로 공을 튕겨주라는 것이었다. 아마추어가 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사족을 붙였는데 역시 그랬다. 그래서 나는 팔로스루를 왼쪽 무릎 아래까지 끌고 가는 방식으로 회전력을 더했다. 커브 외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은 선수마다 조금씩 던지는 방식이 달랐다. 변화력을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반복 훈련으로 자신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구단 프런트도 야구 경험자가 많아서 도움이 된다. 오히려 현역 선수보다 그들에게 듣는 조언이 더 와닿기도 했다. 얼마 전 슬라이더 그립이나 원심 그립을 잡고 직구처럼 던져보라는 조언을 받았다. 손목을 비틀지 않고 던졌는데도 싱킹 패스트볼 궤적이 나왔다. 타격. 타격을 잘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공 보고 공치기다. 날아오는 공을 가능한 오래 보고 정확히 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의 타격 사진을 보면 타격 직전까지 시선이 방망이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4인 야구 수준에서 프로들이 쉽게 말하는 공 보고 공치기는 멀고 먼 이상향이다. 그걸 받쳐주는 체력과 기술은 안드로메다에서나 찾을 수 있다. 그래도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프로의 원포인트 레슨은 큰 도움이 된다. 롯데자이언츠 초대 감독이자 삼성과 태평양 감독을 역임한 박영길 개건 기자는 타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중심 이동을 지적했다. 좋은 중심 이동은 장타를 만드는데 필수 요소이다. 핵심은 타격할 때 우타자의 경우 왼쪽 발에 무게가 대부분 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야구 초보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임팩트 순간 방망이를 잡고 있는 오른손 바닥이 정면을 향해 밀듯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경욱 감독은 투수가 공을 던지면 잘 뛰는 타자들이
들의 경우 타석에서 살짝 뒤로 상체를 뺐다가 친다고 알려주었다. 짧은 순간이지만 공을 더 보는 여유가 생기고 전진하는 반발력으로 강한 타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다. 나는 그날 바로 동네에 있는 코인 배팅 센터로 가서 100개 정도의 공을 치며 그 감을 느껴왔다. 빅리거 추신수는 타자가 타격할 때 다운스윙, 레벨스윙, 어퍼스윙 등 여러 가지 타격 방식이 있지만 공을 타격하는 순간만큼은 레벨스윙을 해야 한다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다. 사람의 체형과 기술에 맞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맞는 순간은 평행을 이루는 게 좋다는 결론이다. 타격 코치들은 스윙을 할 때 고개를 숙이라고 알려주었다. 좋은 타자일수록 공을 오래 보는데 그 비결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라며 그래야 공의 궤적을 추적하기 용이하다고 했다. 고개를 들면 공과의 시선이 그만큼 멀어지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투구와 마찬가지로 타격 역시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곧 타석에서 투수에 대해 적극적이며 공격적으로 대드는 투지를 가지라는 이야기다. 독설로 유명한 이순철 전 LG 트윈스 감독은 준비 동작을 강조했다. 투수가 와인드업하며 투구 동작에 들어가면 타석의 타자도 시동을 걸며 호흡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직구와 변화구에 대응하는 마음가짐도 이미 결정해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투수의 공이 타자의 존에 들어왔을 때 자신있게 스윙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존은 타자가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 공을 강타하는 자신만의 영역을 뜻한다. 코인 TV